화폐의 역사 제20회 근대 화폐 제도의 전개 6 프랑스 혁명의 화폐 아시냐?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승경입니다. 화폐의 역사 제20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랑스 혁명의 화폐 아시냐입니다. 이 주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아시냐를 단순히 실패한 지폐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냐는 혁명 초기에 재정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등장했고, 혁명 중기에는 전쟁과 국가 운영을 떠받쳤으며, 혁명 후기에는 정치적 신뢰의 붕괴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 아시냐의 역사는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그대로 따라간 화폐의 역사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대체로 1787년에서 1799년 사이의 거대한 변동으로 이해되며, 첫 절정은 1789년, 사실상의 정치적 종결점은 1799년 브리메르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혁명의 정치적 시간표를 짧고 정확하게 잡고 그 시간표 위에 아시냐의 탄생, 보급, 효과, 위기, 붕괴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나폴레옹이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했는지, 그리고 그 수습의 핵심 장치였던 프랑스 은행과 그때 탄생한 화폐 단위인 프랑 제르미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알아봅니다. 1. 먼저 용어부터. 방데미에르, 테르미도르, 브리메르, 제르미날은 무엇인가? 프랑스 혁명기를 읽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력 또는 공화력 때문입니다. 이 달력은 공화국 선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고, 달 이름은 계절과 자연을 반영해 붙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방데미에르는 포도 수확의 달, 테르미도르는 열기의 달, 브리메르는 안개의 달, 제르미날은 씨앗이 움트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이 4개 있습니다. 첫째, 방데미에르 13일은 1795년 10월 5일로 나폴레옹이 파리의 반란을 진압해 정치적으로 부상한 날입니다. 둘째, 테르미도르 9일은 1794년 7월 27일로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공포정치가 끝나는 전환점입니다. 셋째, 브리메르 18일과 9일은 1799년 11월 9일에서 10일로 나폴레옹이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정부를 세운 쿠데타의 날짜입니다. 넷째, 프랑 제르미날의 제르미날은 1803년 통화개혁이 이루어진 혁명력의 달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 용어들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각각 혁명의 방향이 꺾이거나 정리되는 정치적 순간을 가리킵니다. 2. 1789년 혁명의 시작과 재정 문제의 폭발. 이제 연대순으로 가보겠습니다. 1789년 5월 5일 3부회가 열립니다. 6월 17일 제3신부는 자신들을 국민의회라고 선언합니다. 6월 20일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이루어집니다. 7월 14일 바스티유가 습격됩니다. 그리고 8월 말에서 10월 초에 걸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제시되고 왕실은 파리로 끌려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프랑스 정치가 더 이상 왕의 재정과 명령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주권과 새로운 헌정 질서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혁명은 자유와 권리의 선언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혁명 정부는 곧바로 재정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구체제의 부채는 이미 누적되어 있었고, 세금 징수는 흔들렸으며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채무와 운영비는 남아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1789년 혁명은 정치혁명인 동시에 재정혁명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시냐가 등장합니다. 3. 1789년 12월 아시냐의 탄생. 하지만 처음부터 지폐는 아니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를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초기의 아시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1789년 12월 국민의회는 즉각적인 부채를 갚기 위해 최근 국유화한 교회 재산을 담보로 연 5% 이자를 붙인 채권 형태의 아시냐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출발점의 아시냐는 국가가 그냥 찍어낸 종이돈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배경으로 한 채권형 증서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정부는 처음부터 아시냐를 시장에 팔아 금은화를 모은 뒤 그 금은화로 지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국유지를 대중에게 팔고 사람들이 그 대금을 아시냐로 내면 그 아시냐를 회수해 없애는 구상을 가졌습니다. 즉, 설계상 핵심은 아시냐 자체로 부채를 정리하고 국유지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초기 아시냐는 금과 바꿔주는 지폐가 아니라 국유재산을 매개로 돌아가는
재정 증서였습니다. 그러므로 1789년 말의 아시냐를 이해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시냐는 혁명정부가 부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채권이었고 그 신뢰의 근거는 금은화가 아니라 국유화된 토지였습니다. 4. 1790년에서 1791년 채권에서 화폐로 아시냐가 돈이 되는 과정. 그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1790년 4월 아시냐는 금은화와 함께 법정 통용성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1790년 10월에는 이자 지급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종이통화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해 9월까지 유통액은 4억 리브르에서 12억 리브르로 늘어났습니다. 즉 1789년 12월의 아시냐는 채권이었지만 1790년의 아시냐는 점점 통화가 되어갔습니다. 이 변화는 경제적으로 초기에 일정한 효과를 냈습니다. 초기 종이 화폐화가 경제 성장을 자극하고 화폐 부족을 완화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정치 혼란뿐 아니라 유동성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냐는 일시적으로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그러니 초기 아시냐의 역사는 단순한 실패사가 아니라 실제로 일정 기간 작동한 긴급 유동성 공급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아시냐의 성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부채 정리용 채권이었던 것이 점점 국가의 일상적 결제와 시장 유통에 투입됩니다. 다시 말해 아시냐는 채권, 통용증서, 종이통화의 순서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형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국가가 더 이상 단지 빚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폐를 통해 경제를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5. 1791년에서 1792년 입헌군주제의 위기와 공화국의 탄생. 정치의 시간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1791년 6월 루이 16세는 바렌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힙니다. 이어 1792년 4월 20일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합니다. 그리고 1792년 9월 20일에서 21일 국민공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혁명은 이제 헌법 개정의 국면을 넘어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공화국의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정치적 전환이 아시냐의 운명을 바꿉니다. 전쟁은 막대한 지출을 요구합니다. 군인 급여, 군수품 조달, 행정 운영, 식량 공급이 모두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 결과 아시냐는 더 이상 국유지와 연결된 특수한 증서가 아니라 혁명국가의 지출과 동원을 떠받치는 통화가 됩니다. 1792년 전쟁 발발이 아시냐의 가치 하락을 심화시켰습니다. 동시에 그 전쟁 때문에 국가가 더더욱 아시냐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 문장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냐는 나중에 붕괴했지만 이 시기에는 혁명을 운영 가능하게 한 화폐였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혁명정부는 이 정도 규모의 전쟁과 행정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화폐의 안정성만 보면 실패의 씨앗이 보이지만 국가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아시냐는 분명히 혁명을 떠받친 장치였습니다. 6. 1793년에서 1794년 공포정치란 무엇이며 테르미도르는 왜 중요한가? 이제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처형됩니다. 그리고 1793년 9월 5일부터 1794년 7월 27일, 즉 테르미도르 9일까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포정치입니다. 여기서 다시 테르미도르를 설명하겠습니다. 테르미도르는 혁명력의 달 이름이고 구 테르미도르 2년은 1794년 7월 27일입니다. 이날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했고 그 결과 공포정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테르미도르 반동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달 이름이 아니라 급진혁명의 정점에서 완화와 반동의 국면으로 넘어가는 정치적 전환을 뜻합니다. 공포정치기의 아시냐를 이해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시기 아시냐는 자유로운 시장 신뢰에 의해 유지된 것이 아니라 혁명정부의 강제력과 전시동원 체제에 의해 떠받쳐진 화폐였습니다. 공포정치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합니다. 즉 물가와 공급, 투기와 저장을 국가가 강하게 누르면서 화폐 질서를 버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포정치기의 아시냐는 단순한 교환수단이 아니라 혁명적 통치기구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아시냐는 실패한 화폐였지만 실패한 혁명 재정은 아니었습니다. 공포정치가 잔혹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그 시기의 징병과 물자 조달,
국가 지출은 실제로 혁명을 외세와 내전에서 지켜냈습니다. 아시냐는 바로 그 전쟁 국가의 재정적 혈액이었습니다. 1794년에서 1796년 테르미도르 이후 왜 아시냐는 더 빨리 무너졌는가? 혁명의 급진 단계가 끝나고 이후에는 이른바 테르미도르 반동이 전개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몰락이 공포 정치의 종말을 뜻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자코뱅 독재의 해체이고 경제사적으로 보면 아시냐를 떠받치던 강한 통제 장치의 약화입니다. 그래서 테르미도르 이후에는 아시냐의 취약성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아시냐의 증가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포정치기처럼 국가가 가격과 유통을 강하게 누르지 못하게 되자 화폐에 대한 불신이 더 빠르게 표면화됩니다. 아시냐는 너무 많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도 맞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버티게 하던 정치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시냐는 1796년 다른 화폐인 만다로 대체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시냐는 1789년부터 1796년까지 유통된 종이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냐의 전체 궤적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789년 채권으로 탄생, 1790년 통화화, 1792년 이후 전쟁 통화화, 1794년 이후 신뢰 붕괴, 1796년 사실상 퇴장. 8. 1795년 방데미에르, 나폴레옹의 등장. 이제 혁명 후기의 정치적 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데미에르는 혁명력의 첫 달입니다. 방데미에르 4년 13일, 곧 1795년 10월 5일은 나폴레옹이 정부에 맞서 진격하여 파리 반란을 진압합니다. 이것이 나폴레옹의 본격적인 국내 정치적 부상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총재 정부는 공포정치 같은 독재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충분한 안정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불안, 사회적 피로, 경제적 혼란, 화폐 불신이 계속되었고 바로 그 틈에서 나폴레옹은 질서를 회복하는 인물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방데미에르 13일은 단순한 군사적 진압 사건이 아니라 혁명의 혼란이 권위 있는 수습자를 부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9. 1799년 브리메르, 혁명의 종결과 통령정부. 이제 마지막 정치적 전환점입니다. 브리메르 8년 18일과 19일, 곧 1799년 11월 9일에서 10일, 나폴레옹은 쿠데타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정부를 세웁니다. 이 사건을 프랑스 혁명의 사실상 종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령정부는 형식상 3명의 통령으로 이루어졌지만 실권은 제1통령 나폴레옹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서 브리메르라는 말도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브리메르는 혁명의 유동성이 끝나고 행정적 집중과 정치적 안정이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자유와 대표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1799년에는 질서와 중앙집권의 이름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리의 중심에 금융질서의 재건이 놓입니다. 1800년 프랑스 은행, 나폴레옹의 수습은 금융수습이기도 했다. 나폴레옹의 수습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 은행입니다. 공식 역사에 따르면 프랑스 은행은 1800년 1월 18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주도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의 초기 임무는 상업범을 할인해주는 대가로 요구가 있으면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지폐를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명만 보아도 프랑스 은행은 단순히 금은화를 창고에 넣어두고 영수증만 내주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은행은 넓은 의미에서는 부분 지급 준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프랑스 은행이 상업범 할인을 자산으로 삼으면서 소지인 지급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즉, 발행된 지폐 전액이 금속으로 100% 보관되는 창고은행이라기보다 금속 준비와 할인어음 자산을 함께 가진 발권은행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프랑스 은행은 많은 규모의 금속 준비를 선호했습니다. 즉, 프랑스 은행은 부분 지급 준비적 발권은행이었지만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된 발권은행이었습니다. 혁명기의 종이화폐 남발과는 분명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제 프랑 제르미날을 설명하겠습니다. 1803년 프랑 제르미날의 창설은 화폐에 고정된 은과 금의 중량 기준을 부여한 개혁이었습니다. 즉, 프랑 제르미날은 그냥 새 프랑이 아니라 금속 기준 위에 다시 세운 안정적 통화 질서를 뜻합니다.
이 질서가 상업거래의 일관성을 보장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유럽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아시냐는 혁명 속에서 태어난 화폐였습니다. 재정위기와 전쟁, 정치적 동원 속에서 팽창했고 결국 신뢰 붕괴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프랑 제르미날은 혁명의 변동을 끝내고 중앙집권적 국가가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화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시냐와 프랑 제르미날은 단순히 다른 두 화폐가 아니라 혁명의 화폐와 수습의 화폐라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프랑스 은행은 1803년 파리에서 발권 특권을 얻습니다. 이것은 독점적 발권 체제로 가는 첫 단계였습니다. 이후 19세기 전반에 걸쳐 지방으로 지점을 넓혀갔고 1848년에는 전국적 발권 독점을 획득해 지역 은행들을 흡수하고 지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금융수습은 단지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 중심의 전국적 통화체제를 향해 나아간 장기적 출발점이었습니다. 11. 1804년 황제의 즉위, 혁명의 정치적 종결과 금융질서의 상징적 완성. 1804년 5월 18일 제국이 선포되고 나폴레옹은 황제의 지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1804년 12월 2일 노트르담에서 대관식이 열립니다. 이것은 단지 군인이 황제가 되었다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혁명의 격동 이후 국가 권력과 행정과 금융이 다시 한 중심으로 수렴하는 상징적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는 왕정의 부채와 혁명의 이상 사이에서 아시냐를 만들었습니다. 1790년대에 프랑스는 그 화폐로 국가를 움직였지만 결국 그 화폐와 함께 신뢰를 잃었습니다. 1800년대 초에 프랑스는 프랑스 은행과 프랑 제르미나를 통해 그 혼란을 국가적 제도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냐에서 프랑 제르미날로 넘어가는 역사적 의미입니다. 12. 맺은 말. 이제 맺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시간표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1789년 3부의 국민의회, 바스티유, 권리선언. 1790년에서 1791년 입헌군 주제와 아시냐의 통화와 1792년 전쟁과 공화국 수립. 1793년에서 1794년 공포정치. 1794년 테르미도르 9일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1795년 방데미에르 13 나폴레옹의 첫 정치적 부상. 1799년 브리메르 18일과 19일 나폴레옹의 쿠데타. 1800년 프랑스 은행 설립. 1803년 프랑 제르미날. 1804년 황제 즉위.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냐는 붕괴한 화폐였지만 혁명을 떠받친 화폐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재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었고 이어서 혁명국가의 통화가 되었으며 전쟁과 공포정치 속에서는 혁명적 국가동원의 재정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기억이야말로 나폴레옹 시대의 프랑스 은행과 프랑 제르미날 같은 더 안정적이고 중앙집중적인 금융질서를 낳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국으로 가서 영국이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금태환으로 복귀한 이후 겪게 되는 금융위기, 그에 대한 개혁 조치와 그 한계를 알아본 다음에 근대 예금화폐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